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호우 시절로 저희 나름대로 규정하고 그 시절에 발표된 영화들을 발굴해보는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최근에는 저희가 꼭 90년대 영화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코나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우 씨.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디를 한번 갔다 왔죠? 네, 저희 둘이 남자 두 명이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저희 둘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맞아요. 네.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참, 한라산 가지도 않고. 한라산 안 가고 원래는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 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 굉장히 네. 매몰돼서 그러니까 그것만 정말 거의 공부하듯이 수도승처럼 연구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녹음을 좀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아마 그 관련한 내용은 한 일주일 뒤 정도에 네. 아마 릴리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때가 때이니만큼, 네. 선거철이니만큼 맞아요. 그때 그 관련 예능 프로그램인데 네.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아. 오늘은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최근에 있었던 연예 이슈를 좀 보게 됐는데 아, 최근에 연예에서 큰 거 있었잖아요. 조코나 셰프님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에스파? 그쵸. 네. 아,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도. 에스파, 제가 처음에 에스파와 스우파를 좀 헷갈렸던 아,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은 알아. 지금 네, 아는데 네, 그 네, 에스파의 카리나라는 분이 네. 이재욱이라는 배우와 네. 지금 연애를 하시게 됐고 맞아요. 디스패치. 그런 다음에 여러 기사가 나오고 나서 불과 한 일주일 전이었죠. 저희 녹음하는 기준으로. 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카리나 양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네. 연애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명시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네. 죄송하다. 어쨌든 사과문을 좀 어쨌든 죄송하다. 올렸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돌 산업을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커멘트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 네. 그저 이제 몇 곡지의 기사를 좀 접한 소에는 네. 예전에 G.O.D의 박준영 씨 생각나면서 네네네. 연애 좀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저도 들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잘 모르는 채 그 산업을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도 있을 것 같고 엄밀히 말해서 산업인데 연애하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 아이돌 팬들을 제가 막 일방적으로 지탄하는 거는 조금 그 한계가 있다. 좀 공허한 이야기가 될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들여다봤는데 카리나 씨가 사과문을 남겼는데 그 사과문을 남긴 공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 인스타에다가 네네네. 남겼다는 게 또 약간의 시비거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하냐는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 나서도 카리나 씨가 남겨놓은 사과의 공간이 일종의 팬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팬들이랑 비밀스럽게 소통하는 버블이라든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에 올린 것 자체가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줬던 팬들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여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고도의 책략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우 씨의 이제 아이돌 산업이 좀 해박하신 해박하진 않은데요. 원우 씨의 좀 의견을 좀 관심이 많은 여쭙고자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냥 저 개인의 견해를 우선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아까 G.O.D 박준영 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왓썸맨으로 많이 알고 계실 이분 얘기를 근데 이제 요 사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잠깐 그렇죠. 다이제스트를 하면 2000년대 한 초반에 이제 G.O.D가 정말 국민 가수가 됐을 무렵에 그 박준영 씨가 그 어떤 여자 연예인이랑 이제 열애설이 나고 실제로 이제 만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 쪽에서 박준영 씨를 방출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준영 씨가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약간 이렇게 우시면서 내가 지금 30몇 살인데 32살인데 연애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얘기를 했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들 박준영 씨의 그런 울분과 막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의 그 에스파 카리나 씨랑 박준영 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을 이제 4세대 걸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G.O.D, H.O.T, 뭐 잭스키스 정도를 1세대라고 하고 그 이후에 2세대가 있고 한 뭐 5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이제 그 주요 연예 기획사들이 새로운 신인들을 내는 그 주기를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되는데, 지금 에스파가 4세대 걸그룹이고 뭐 비슷한 연배로는 뭐 있지라든지 JYP의 뭐 그다음에 하이브의 뭐 뉴진스는 조금 그 뒤에 데뷔했지만 어쨌든 그 무렵이고 요런 정말 최근에 데뷔한 팀들이 4세대예요. 가장 이제 영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이런 분들이 한 2세대. 그 세대 되는 거죠. 뭐 트와이스가 한 3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4세대 걸그룹의 에스파가 이제 뭐 데뷔한 게 한 2020년 이 무렵일 거예요. 그 코로나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스파의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에 데뷔한 팀이고, 심지어 그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팬들이랑 만난 적도 없어요. 몇 년, 1년 넘게를. 그렇죠. 음방도 해도 이렇게 무관객이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에스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데뷔를 했냐면, 팬들하고의 이런 소통을 비대면 버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오픈 채팅 같은 건데 훨씬 더 이제 연예인들 그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게 이제 뭐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좀 확장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버블 같은 걸 소통을 하면서 이제 팬덤과의 그게 교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종의 SNS는 아니 전혀 아니죠. 그건 유료고요. 폐쇄적으로 그건 아주 거를 유료로 돈을 내고 구독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열애설의 그 여러 가지 구도를 봤을 때 일단 에스파가 4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 K-팝 산업의 룰을 다 알고 데뷔를 한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G.O.D와 소녀시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애 한 젊은 애들이 20대 초반에 연애하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게 논리가 성립할 수 있었지만 에스파의 경우에는 지금 4세대에 데뷔한 걸그룹들의 상당수는 뭐 보이그룹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의 팬이었어요. 이분들의 상당수가 1세대, 그렇죠. 2세대 어떤 걸그룹의 팬이었어요. 뭐 원더걸스였다든지 뭐 소녀시대였다든지 심지어 뉴진스의 어떤 멤버는 뭐 BTS의 팬이었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 산업의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이제 상태로 데뷔를 한, 그러니까 서로 그 논법에 대해서, 아이돌 산업의 논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잘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추정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카리나 씨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K-팝 산업에 들어가 있는 그 소비 계층을 볼 때 조쿠나 셰프나 저나 이런 사람들은 타겟이 아니죠. 우리가 에스파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저도 생각해보면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가 몇 곡 좋아하는 노래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000원 단위일 거예요. 우리가 에스파에게 기여하는 그 수익은, SM에 기여한 수익은 저는 한 200원 정도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만으로 지금 우리의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K-팝 산업이 요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고요. 이런 팬덤 산업으로 기반으로 성장한 거고, 그 팬덤 위주로 기반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유사 연애처럼, 혹은 이걸 꼭 유사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돌과 내가 동반 성장한다라고 하는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판타지라고 해도 좋고, 실제로 뭐 내가 신인일 때부터 봤던 어떤 친구가 정말 이 아이돌 산업의 정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꿈의 산업이었다는 거죠. 꿈을 만들어서 뭐 파는 그런 산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룰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와서 카리나 뭐 20대 중반인데 뭐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이제 오히려 팬들을 더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이제 와서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제 우리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은 룰을 공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다르게 행동하는 듯한. 그 행동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얘기를,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팬들이 지금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카리나 씨 팬덤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올리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사과문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대중을 머글이라고 표현하는데 해리포터 용어죠. 머글들이 보기에는 너무 기괴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팬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 참 이상하다. 왜 카리나랑 유사 연애를 하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에스파라고 하는 팀을 지탱하고 그 팬덤을 이끌어 왔었던 어마어마한 수입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들의 어떤 존재 이유이기까지도 했었던 그들을 오히려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거였다. 따라서 일종의 배신의 행위.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네. 버블을 통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팬덤 맞아요. 안에서 먼저 네, 얘기를 네, 하고 먼저 우리랑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대중한테 하던지 말던지를 해야지 이제 그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그 주장에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쪽이에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팬덤들은 카리나에 대한 공격성이나 실망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비유를 하자면 네. 유료 구매권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들한테 어떤 재무보고 같은 걸 하는 게 마땅하고 네. 회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겠습니다. 그쵸.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주들에게 먼저 하고 네. 언론 홍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지금 이게 언론 홍보가 먼저 나온 거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네,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주주들은 그걸 홀대받고 있는 거죠. 그쵸. 물론 상당수의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아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상법을 개선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순서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팬덤의 분노에 저는 상당 부분 뭐 좀 이해할 맞아요. 수 있는 구석이 있다. 물론 일종의 직업 윤리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럼 K-팝 산업이 이렇게 유사연애처럼 흘러가는 게 맞는 거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그렇죠. 논제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유사연애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 큰 산업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저는 이제 K-팝 산업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네네네. 우리가 무슨 캐릭터 산업이랑 동일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저 캐릭터도 잘 모르니까 네네. 미키마우스가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디즈니랜드가. 근데 거기 미키마우스가 갑자기 막 너무 폭력적이야. 네. 미키마우스의 캐릭터를 연기했던 뭐 배우나 혹은 그 성우나 그 캐릭터가 너무 막 난잡하게 놀아. 그러면 그게 그치. 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카리나 씨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지만 그게 지금 어쨌든 아이돌 산업 판에서는 그 논법에서는 선을 넘고 있는 행위였고 그리고 그 선을 넘고 있는 행위를 팬들이 아닌 대중들에게 먼저 던짐으로 인해서 팬들을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 지금 뭐 이상한 덕후들을 만들었다. 약간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거죠,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그동안 돈을 지불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배신행위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함부로 논평하기 좀 어렵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원우 씨의 입장은 이건 좀 카리나와 SM 측이 좀 실수를 했다? 아니면 이게 일종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조세프님이 고도의 책략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고도의 책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스파를 비롯한 4세대 아이돌들에게서 비롯되는 특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50-50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아티스트와 회사의 관계가 역전된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연예인들을 굉장히 빡세게 관리를 한다든지 막 뭐 핸드폰도 압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거 설득력 있다. 지금은 오히려 아티스트가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갑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에스파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 카리나 씨가 2023년 유튜브 코리아가 선정한 동영상 전체에서 1등을 했거든요. 카리나 씨가. 그러니까 뭐 연예인 동영상 중에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코리아가 선정한 모든 영상 중에 1등한 게 카리나 씨가 그 차지뿌리라고 하는 그 이영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게 조회수 화제성 1등이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카리나 씨가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뭐 솔직히 아이돌들 연예인들 시간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든지 되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캐녀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에스파 멤버들이 어떤 또 그 유튜브 프로그램 어떤 토크쇼 같은 거에 나가서 회사에서 개인 멤버별로 인스타그램 계정 그 당시 없었을 때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근데 그러면 그 진행자가 아이고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서브 계정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른 멤버가 사실 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게 제가 그 행동을 뭐 책망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회사의 관리 하에서 혹은 회사의 어떤 규제나 제재 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상당히 자유롭게 아티스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SM엔터테인먼트 게다가 최근에 이수만 회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명확한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는 또 상태라고 추정되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아티스트 개인의 판단과 자율에 넘겨져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걸로 좀 연결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또 뭐 길게 얘기하면 뭐 약간 세대론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지금은 아티스트를 장악해서 가는 카리스마형 리더는 그렇죠. 불가능하다. 네.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전략의 부재가 결국은 발을 좀 헛디딩게 됐다. 스텝이 좀 네. 꼬였다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가고요. 뭐 그렇게 돼서 또 하나의 이제 또 모멘텀이 생기겠죠. 이제 어떻게 아이돌들을 관리해야 되고 아티스트를 그쵸. 관리하고 앞으로 회사와 네. 아티스트 간의 관계가 또 재정립될 필요를 또 이제 그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밌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가볍게 떠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재밌는 주제가 나왔어서 네, 재밌네요. 저희가 간단하게 한국의 아이돌 이야기를 네. 좀 짤막하게 해봤고요. 제가 뭐 카리나 이야기도 좀 떠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에게 좀 진동이 많이 왔던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아, 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는 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저께 돌아가셨나요? 3월 정확한 사망 일자는 이제 3월 1일인데 3월 1일이에요? 네, 조금 늦게 이제 알려진 거죠. 아, 장례식이 다 마치고 나서 그래요? 네, 네. 제가 전혀 몰랐군요. 3월 1일에 돌아가신 정말 세계적인 만화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작가라고 해야 그쵸. 되죠? 네. 네. 거장이시죠, 아주. 네. 거장 도리야마 아키라 네. 드래곤볼의 작가시죠. 작가 네. 도리야마 아키라 씨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 원우 씨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일단은 너무 일러서 1955년생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조세프님이랑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직 70도 안 되신 거죠? 70이 안 되셨어요. 60대 후반이셔서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 이르다. 네. 게다가 장수의 나라 일본에서 맞아요. 터무니없이 너무 일찍 가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류이치 사카모토부터 해서 네.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도 계시고 뭐 이런 부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건 항상 시대가 진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언제나 느끼는 맞아요. 그런 텁텁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드래곤볼을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전 드래곤볼을 그 속속들한 디테일까지 모르거든요. 그 드래곤볼 오리지널 안 보셨다는 거죠? 네, 안 봤어요, 오리지널. 그런데 오리지널을 보시고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조제프님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진동이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엄청나게 애호가는 아닌데요. 네. 드래곤볼과 슬램덩크는 그쵸. 저희 세대에게는 네. 뭐 30대 후반과 40대 요 세대 그리고 뭐 위로 가면 거의 50대 초반까지도 저는 커버한다고 네. 보는데 X세대까지 커버가 가능하죠. 이 세대에게는 정말 엄청난 작품이고 그 당시 90년대에 제가 처음 드래곤볼을 볼 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좀 일찍 봤는데 그때만 해도 드래곤볼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해적판을 봤어요. 네. 그런 거 많았죠 그때. 드라곤의 비밀. 그래서 맞아. 천진반이 아니라 천공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가 나왔었고 네. 뭐 그 당시 조금씩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제가 좀 그 당시 좀 아팠었는데 그 병원에 저희 어머니께서 네. 아이가 아프니까 그걸 어떻게 구해 오셔가지고 1, 2권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의 또 그 마음. 우리 엄마가 아마 누군가한테 받았겠죠. 네네.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정신없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2권을.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드래곤볼을 보게 됐죠. 네. 그리고 단행본으로도 봤었고 IQ 점프라는 잡지를 통해서 맞아요. 그 만화 잡지를 매주 기다렸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면 꼭 그 만화 잡지를 샀던 2,500원인가 그랬는데 맞아요. 1,500원인가 2,500원인데 네. 그걸 사오면 그 몇 장, 네. 그 몇 장을 읽고 나면 많이도 안 실려. 정말 감질만 났던 네. 그 시절이 생각나고 최근에 제 개인 인스타 이렇게 팔로워들도 네. 보면은 다 그 비슷한 또래들이 그쵸. 친구를 맺고 있으니까 정말 굉장히 컸을 거예요. 도리야마 아키라에 대한 추모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맥락의 네. 글들이었는데 사실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제가 일전에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영화를 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소녀 같아요. 할머니인데 소녀 같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때로 이 어떤 예술 작품이 주는 힘이죠. 맞아요. 원우 씨한테 어떤 음악이고요. 네. 그 음악을 들으면 그걸 들었던 그때로 맞습니다. 정말 타임캡슐을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은 저에게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드래곤볼을 다시 보고 싶고 네. 다시 보고 싶은 이유는 그게 정말 재밌어서라기보다는 내용을 다 알지만 그때의 어떤 걱정 없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네.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의 어떤 기억을 선물해줬던 게 참 고마웠고 네. 동시에 그때 90년대에 일본 만화 막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사회에서 뭐 그쵸. 폭력적이다, 맞아요. 뭐 선정적이다. 드래곤볼도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 폭력적이고 오히려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그림으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생각해도 참 드래곤볼이 특히 좀 그랬어요. 네, 참 뭔가 이렇게 참 지어낼 말이 없어서 만든 것 같은 네, 그런 네, 물론 그림으로 다 설명해주면 그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드래곤볼에 대해서 감탄하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이 사람이 열어줬거든요. 그렇죠. 드래곤볼은 하늘 위에 뭐가 외계가 있다고? 그 우주가 있다고? 그 네. 우주에서 막 공격하고 그 문법들 그리고 뭐 200년 뒤 200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선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먹으면 열흘 동안 밥을 굶어도 되는 건데요. 그런 어떤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구현해 나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쵸. 그 시대 어떤 저는 뭐 그 사람을 선각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꿈을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스타워즈를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드래곤볼의 어떤 시대 안에 우리가 있지 않았나. 지금의 그렇죠. 어떤 3, 40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순기능이 훨씬 많았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서 참 헛헛하다.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걸 느낀다. 동시에 늘 이런 어떤 부고 소식을 느끼면 내가 이제 떠났을 때 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구멍을 낼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욕심과 열망과 동시에 한계를 같이 느끼면서 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추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저도 추모 메시지들을 보면서 드래곤볼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저도 네. 좀 실감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드래곤볼은 독자들을 뭐 막 가르치거나 뭐 그렇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넘겨 짚어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충실한 그런 즐거움을 선사했었던 꿈과 희망의 모험 만화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모험 만화란 말이 맞네요. 네, 조앤 롤링의 그 해리포터가 네. 뭐 21세기의 클래식이 이제 21세기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류의 클래식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저는 모험 맞아요. 그 상상력을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발산해내는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드래곤볼 역시 그런 작품의 반열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진짜 외계인들에게 인류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종족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표본 같은 작품이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저 장대한 상상력이 한 사람의 작가에게서 나올 그렇죠. 수 있었을까라는 그걸 대단합니다. 생각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작가님의 그 부고가 참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녹음이 과연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손오공, 카카로트, 베지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우 시절